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장은 비교적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월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기금의 방어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시각도 더해졌죠. 다만 이 평정은 오늘 아침 뉴욕장을 보고 살짝 깨지는 느낌입니다. 뉴욕 증시의 낙폭이 너무나 크게 등장했고요. S&P 500 내 종목 중 400개가 떨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 정도가 아니라 급락을 나타냈는데 이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뉴욕장보다 오늘은 더욱더 중요한 건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는 탄핵 심판 선고가 되겠습니다. 그 전후로 시장의 분위기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참 녹록지 않은 한 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전략 저희 시간 통해서 챙겨보시고요. 일단 밤사이 좀 처참했던 뉴욕장의 분위기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충격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무차별 투매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생각보다 너무 셌습니다.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자 증시 반응을 보신다면 나스닥 지수가 6%의 급락으로 진행됐고요. S&P 500 지수가 4.8%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발발했던 2020년 이후로 처음 보는 수준의 엄청난 낙폭이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급락이었습니다. 최고치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주요 지수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약세장 조정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마저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키웠는데요. 감원 계획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서비스업 PMI 기준선인 50을 웃돌기는 했는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부분들이었지요. 그래도 국채 수요는 높았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가격은 급등, 반대로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 이제 10년물 금리는 4% 극초반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금 가격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차별 투매 현상이 연쇄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는 3,120달러 선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 발표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존의 기대였는데 이게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관세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셈인데 생각보다 강경한 조치를 발표했던 만큼 이제 각국들은 서서히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각국이 내놨던 반응들을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에 단호히 반대한다.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스탠스고요. 캐나다는 이미 한 가지 조치를 내놨죠.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 유럽연합 측에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만약에 협상에 실패한다면 보복 조치 우리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보복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각국들의 보복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히트맵을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폭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패닉셀이 나타났고 특히 M7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9.3%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엔비디아가 7.8%, 아마존 역시도 판매하고 있는 여러 물건들을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9%의 급락, 테슬라도 5.5%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기업들은 광고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광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메타의 주가는 9%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장에서 좀 브라이트 스팟으로 남았던 업종들을 보자면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보험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필수 소비재들 만들고 있는 코카콜라, PM, 프록터앤갬블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월마트는 필수 소비재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역시나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 IB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GDP 성장률은 줄어들고 PCE 물가는 올라가는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성을 시사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미국 GDP의 2.2%에 해당하는 계산입니다. 노무라에서는 만약에 관세를 반영한다면 미국의 GDP 성장률 0.6%에 그칠 거라는 전망, 반면에 PCE 물가는 4.7%까지 상승을 내다보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각각 0.1%, 3.7%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월가 IB들 이 지수의 하방 여력을 더 열어놓는 움직임들이 간밤 포착됐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평균 관세율이 10에서 35% 정도에 달한다라는 전제하에 S&P 500 지수가 2에서 2.5% 정도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UBS 측에서는 5,4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 간밤 이미 이 숫자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높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S&P 500 지수의 이 하방 여력의 레인지를 상당히 넓게 잡았습니다. 5에서 최대 35%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침체가 현실화됐을 때의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날 공포감에 패닉세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침착하게 상황 전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충격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연내 인하 횟수를 보신다면 현재 이제 연준의 금리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 서준이죠. 5월에는 동결이 예상되는데 이제 6월과 7월, 9월 그리고 12월까지 올해 안에 총 4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달러는 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무려 1.6%나 하락하면서 102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을 일으켰던 또 한 가지 요인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 벌써 이제 여러 차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블룸버그에서 추가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 9.9% 급락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반도체주 내에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켰던 종목이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TSMC와의 합작 투자가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텔의 일부 반도체 공장을 TSMC와 합작사 형태로 운영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주가 2% 상승. 애플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마진 부담을 안아갈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9%의 급락이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라기보다는 이제 테마주들인데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침체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행 업종이죠. M&A와 IPO가 둔화를 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 혹은 지출, 대출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은행 실적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고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까지 모두 10%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됐고요.
자동차주들 관세 리스크가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UBS 측에서 차량 한 대당 원가 5,000달러가량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연간 순이익이 전액 증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베트남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나이키의 주가가 14% 빠졌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서 미국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이브 빌로우라든지 달러 트리 등의 종목들의 하락도 진행이 됐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할지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최악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정말 고단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어제는 상호관세 이슈를 받아들었으나 생각보다 선전했던 국내장이었습니다. 월초다 보니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서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가 나름 지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오늘 있을 탄핵 관련한 전국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영향을 줬겠죠. 전체적으로는 시장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일부 피력했고요. 그것이 밑단을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세 압박과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를 좀 짓눌러서 상승 전환은 못했죠. 하지만 어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았다라는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코스피 2.7, 코스닥도 2% 이상 빠지며 시작했다가 그래도 1% 미만으로 하락폭을 줄였기 때문인 거죠. 자, 상호관세 이슈, 국내 25% 부과 소식을 전달받았죠.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셈법은 미국은 복잡하지 않았는데 다른 국가만 복잡해졌죠. 미국은 무역 흑자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산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미국 내 생산기지를 설립해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대목이었죠. 한국에서는 일단 보복관세를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대로 보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상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점에 영향받아서 지금의 최악인 숫자다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줄여 나갔던 거죠.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은 기존 관세대로 진행이 되고요. 반도체, 의약품 등의 전략 품목은 어제 일단 제외됐으나 추가적인 협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반도체 아주 곧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런 언급을 꺼내들기도 했죠. 자, 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오전 11시겠죠. 불확실성 재료가 좀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고 난다면 부양에 대한 얘기가 가까워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변동성은 좀 불가하겠죠. 단기적으로 정점 통과 인식이 있으나 추가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 이후에 5일 동안 외국인은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악재가 정점을 지났다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매수로 턴됐다라는 것을 확인받는다면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줍줍의 자금으로 대기성 자금으로 증시에 유입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제 시장은 관세 무풍과 관세 피해로 명확하게 좀 갈렸습니다. 그러면 관세 무풍으로 어제 반응했던 곳이 어디인가를 좀 봐야겠죠. 의약품 쪽. 일단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인식 속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6%나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주주 환원 이슈도 있었죠.
2%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 미디어 엔터 게임, 문화 수출은 관세 장벽이 없죠.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크래프톤, SM, 카카오 등의 종목들 올랐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어제 강했는데요. 당연히 관세 무풍 진영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인 거죠. HJ중공업, 하나, 오션 등의 주가 강세 있었고요. 어제 연결고리에서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곳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넥스틸 어제 주가 반응이 한 8%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은 어제 미국 내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 마침 좋은 타이밍 뉴스로 주가가 18% 올라가기도 했네요. 자, 방위산업 쪽은 미국 수출과 크게 연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 방사는 유럽이나 중동 수출 모멘텀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제장에서는 약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어제 많이 유입되면서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5%의 상승이었죠. 그리고 폴란드 전차 관련한 뉴스인 현대 로템 등도 지속적으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관세를 받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그리 충격적이진 않을 것이고 관세를 받더라도 할 건 해야 되는 쪽 미용입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의 주가 강세가 어제 그 맥락에서 나올 수 있었죠. 다만 한동안 꽤 강했던 일부 뷰티 종목들은 어제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향 모멘텀을 안고 있는 이라던가 아니면 개별 모멘텀 속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꽤 있기도 했었습니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부분은 어제 관세 무풍의 영향을 받았던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세 쇼크를 받은 쪽은 이쪽입니다. IT 생산기지 고율 관세 이슈. 반도체는 어제 일정 품목 제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49% 고율 관세, 베트남의 46% 고율 관세. 이들은 사디산 생산 기지가 많은 곳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관세를 받게 된다면 세트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서 이런 우려감이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대한 충격이 예상이 됐고요. 어제 이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애플의 가격 경쟁력 우려감, 대중 고율 관세로 LG 이노텍, BH 등도 같이 빠졌죠. 거기에 상호 관세로 교역 둔화가 오게 된다면 운송 쪽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HMM, 대한항공 등 하락했고요. 금융주도 어제는 밀렸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감이 등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차질을 줄 만한 국가의 관세 부과 데이터까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상호관세율을 봤을 때 베트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고 인상 깊었었는데 베트남 지수가 충격을 받았네요. 2001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며 지수 자체가 6% 이상 떨어졌습니다. 호찌민 증시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의 70%가 하한가로 추락했어요. 베트남 측에서는 사실 10에서 15% 상호관세를 예상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그동안 많이 취했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미국의 셈법은 심플했습니다. 너네가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잖아. 그러니 관세 이만큼 46%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15% 생각하다 46% 맞았으니 패닉셀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어제 같이 충격이었던 겁니다. LG전자도 국내장에서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관세 해법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고민할 게 좀 많아졌죠. 미국 경제나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소비자들도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게 관세를 부과해서 결국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유도한다? 그러기에는 베트남보다 미국은 생산 비용이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차라리 관세 맞고 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격차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만 괜히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에 대한 걱정, 미국의 경기 우려, 이것은 우리에게 매크로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고민인 것은 그로 인한 환율이나 각종 협상이나 혹은 공급망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죠. 삼성만 해도 지금 베트남의 이 관세 이슈를 보고 멕시코로 더 생산 시설을 주력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미국이 너무 주먹국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죠. 과연 미국이 전 세계를 끌고 갈 리더로서 자리 충분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저 무역 흑자국의 벌주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유일한 기준이 무역 수지라는 것은 경제 논리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인 거죠. 미국의 전 재무장관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자라면 사임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다른 국가에서는 납득하기가 더 힘들겠죠. 무역의 실제 복잡한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로지 무역 수지 가지고만 셈법을 매기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복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체리넘커 살펴주셨던 내용이에요.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중국 등에서는 보복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공포가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모조리 다 영향받으면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복의 보복이 계속 오가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관세 쓰나미를 맞게 될 거다. 그에 대한 공포가 뉴욕장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 나스닥이 6%나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4,500조가 증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11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검은 목요일인 오늘 러셀 2000은 약세장 진입 소식을 더했습니다. 중소형 기업들은 아무래도 경기 우려를 더 빠르게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채로 자금이 집중됐고요.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51까지 떨어지는 움직임, 침체를 반영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경기 침체에는 장사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전기차, 자동차, 반도체, IT, 금융, 가계, 여행, 의류, 에너지 거의 전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선전하고 방어했던 쪽은 헬스케어나 통신과 같은 내수 쪽 아니면 필수 소비재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많이 빠진 쪽이 아시아 진영의 고율 관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곳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게 의류나 신발 업체들이죠. 의류와 신발사들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아시아 진영이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갭이 20% 밀렸고요. 나이키 14%, 그리고 앞서 봤던 애플도 중국 쪽의 생산 기지 등을 돕기 때문에 많이 밀렸죠. 언더아머, 라이프로렌 이런 종목들이 20% 가까운 하락 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입장에선 참 억울할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니까 부랴부랴 베트남 등의 캄보디아 등의 생산시설을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를 피했더니 트럼프 2기 때 여기다가 또 고유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쪽에 대한 생산 비용의 우려가 작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함 억울하게도 이들 기업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4,500조를 하루 사이에 날렸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약 오르는 코멘트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앞으로 건강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그 금액은 일경이 넘어갈 것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미국 경제를 살릴 명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팔이면 어쩔까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되는 거 나는 좋아해라는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남겨놓기도 했는데 그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지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미국장이 이랬으니 우리 장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IB에선 어떤 평가들을 내놓는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어느 외국 시장의 순간이 생각났는데 동남아 어딘가 시장에서 싸다싸 이런 갑자기 한국말이 들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싸다싸 해서 돌아봤더니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정도로 외쳤다고 치면 제가 10,000원을 불러봤는데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5,000원을 불러봤는데 갖고 가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관세를 굉장히 크게 불러놓고 엄청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느낌. 마치 동남아 어느 시장의 상인과 같은 느낌으로 트럼프는 우리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응한다면 일정 부분 깎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발길을 돌리게 될까요?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불만을 안고 있지만 미국이라서 협상에 응할 수도 있고요. 속속 발길을 돌려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세계 각국도 충격을 받게 되겠죠. IB 곳곳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한 것 같다. 우리도 대응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막무가내로 전쟁과 같이 트럼프 진영에서 쳤다라는 것이죠. 대응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국내외 모두 다 경제적인 충격을 좀 감내해야 될 겁니다. 자, 심플한 관세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지만 계산법은 굉장히 충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베팅한 오늘의 미국장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급변하는 매크로와 공급망의 이슈를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보일지가 궁금하네요. 우선은 방어적 측면으로 봤을 때요. 어제 관세 충격 완화지대 후보군을 이렇게 추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그래도 오늘장 폭락이 나오는데 버텼던 쪽은 이 정도입니다. 헬스케어, 필수재, 통신 혹은 중국 기업들인데요. 중국 기업들은 낙폭이 그나마 제한됐다던가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기업은 주가가 되려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안전지대로 볼 수 있는 쪽을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경기 방어주, KTNG 등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들, 개별 바이오들 어제 삼바와 같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엔터,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곳 등이 될 거고요. K푸드도 약간의 차별화된 흐름이 있을 겁니다. 뷰티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관세 대응력을 갖고 있는 섹터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그리스 등의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해운사 등에서 발주를 내는데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이 정도로 본격화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선사와 선박에 대한 때리기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는 한국이 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리스 해운사에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한 번 더 강화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 국내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봤고요. 그런 가운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이 틈을 타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동안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워터밤의 한국 아티스트, 트와이스의 중국 팬사인회, 그리고 봉준호 감독 영화의 중국 내 개봉, 교도통신의 시진핑이 한국 온다는 보도, 거기다 황구시보가 폭삭소가수다에 대해서 엄청난 호평을 했다라는 점을 전달드렸었죠. 그런데 단독 뉴스긴 한데요. 이정재, 정우성 배우가 알리바바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리바바 엔터 사업과 관련해서 무언가 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나와서 이 사진이 웨이보 영상 출처인데요.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이 건물에 들어가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침 미국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 중국 관련해서 이런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모처럼 등장한 상황이라
중국 소비 쪽을 일단 넣어봤습니다. 경기 관련 종목이 뭐 철강, 화학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는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단으로만 넣어봤어요. 화장품은 뭐 일희일비 조금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고요. 중국 소비 앞서 봤던 이슈로 주목해본다면 엔터나 콘텐츠 쪽을 우선적으로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강력한 아티스트 모멘텀이 오래 있죠. BTS, 블랙핑크 완전체로 공연이나 투어를 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스위프트노믹스처럼 해외 아티스트가 들어와서 콘서트가 열리고 그로 인한 소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향 앨범 수출이 반등하고 있고요. 아티스트의 관리 불안보다 지금은 정세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 전달드렸던 DB금융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인데요. 8년간 반복된 게 한알령이다. 정확히 도장 찍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런데 한알령 해제를 가정해 본다면 그래도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정도다라고 정리를 해줬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과 과거에 계약 이력이 있던가 중국과의 협상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에스토리 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 콘텐츠 일단 참고용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오전 11시가 중요하겠죠.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넉 달 만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여기저기 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청은 가포 비상을 발령했어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로 가용 경력 100%가 동원됩니다. 오늘 그만큼 엄청나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한 심판 결정이 나고 나면 기각 시 대통령은 국정 복귀가 되고요. 대통령 탄핵 시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4월까지는 국론 분열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것이다. 5월부터는 안정화될 것으로 정책 기대감 쪽에 초점이 맞출 것으로 얘기했고요. 메리츠증권은 지수 레벨은 이미 저점 부근이다. 탄핵 판결 이슈 이후 이것이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전국 불안 해소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부양책으로 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 엄청나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인맥주 이후에 정책 관련한 종목들로 관심도가 이동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주로 대응하셔라라는 내용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11시 이슈에 온통 시장의 관심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오늘장 연결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 불안 해소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될 텐데요. 환율, 수급, 오전 11시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봐야 되고요. 밤사이 달러가 떨어졌죠. 달러뿐 아니라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자체를 반영했다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달러 하락, 엔화 강세가 나왔어요. 엔화 강세 또한 우리 장 시장이나 섹터별로 영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방어 섹터로 여겨지는 건 지금 통신, 어제 일부 바이오, 조선주, 원전, 전력, 엔터, 방산 등등이 되겠는데요. 일단 조선 섹터가 협상력 측면에선 가장 편안하겠지만 상승 부분으로 쳤을 때는 완전히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일단 시장은 갖고 갈 것 같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오늘이 줍줍이다, 저가 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 오늘만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변동을 활용해서 싼 가격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 후보로 많이들 얘기하는 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인데요. 다만 반도체는 조금 불편한 뉴스가 오늘 아침 있었죠. 트럼프가 아주 곧 반도체도 관세 협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일전에 아주 곧이란 표현 쓰고 그 다음 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아주 곧이 언제일까 조금 불안감이 살짝 스며들곤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 관련한 어제 뉴스가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 측에서 D램과 낸드 가격을 최대 5%까지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고객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서 계약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죠. 결국 AI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산업 자동화가 일어나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삼성도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관세 때린다고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다 보니 관세 부과 전에 잔뜩 반도체를 사재기하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거겠죠. 이 가격 인상에 반응을 할지 아니면 관세에 대한 불안에 흔들림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하나가 변압기 쪽 일정인데요. 오늘 미국 수출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율 결정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일정 부분 기업들에게 내용은 좀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고 18%가 예상됩니다. 과거 최고 60%까지 맞았던 것에 비하면 일정 부분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 관세 몽둥이가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진전기 18%, LS일렉 16% 받아들었고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0%라는 거죠. 이 말은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명확한 혜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 쇼티지 얘기했는 것 어제는 사실 관세 이슈로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뉴스가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테마로 고민해 볼 때는 정치 테마주에 엄청난 변동이 예상되겠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일부 영토 타협을 암시했다라고 해서 재건도 체크만 해두겠습니다. 사실 오늘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죠. 그리고 신기술 테마도 언제든 다시 한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뉴스상으로 부상될 수 있다라는 측면, 전고체, 뉴로모픽, 전고체, 유리개판 이런 쪽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에 대한 고민을 담아본 한 판이었고요. 일정입니다. 자, 3주차, 4주차, 2주차, 4월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다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러운 건 이렇게 미국장 폭락한 날 중화권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청명절. 차라리 우리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4월, 5월의 일정 등이 되겠죠.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 관련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조선 쪽 이슈나 한알령 해제 이슈, 폴란드 전차 이슈, 그리고 체코 원전 이슈 등이 언제든 부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미나 앵커가 금융주 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융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의 속담 그리고 이미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유명한 영어 속담입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러니까 모든 먹구름 뒤에는 햇빛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공매도 재개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라는 키워드를 이 먹구름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봤더니 또 그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4대 천왕이 될 수 있을까? 4대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함께 끼워 넣어서 차트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2025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그래프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지주사들의 이 주가는 지난 2024년 말부터 굉장히 잘 갔었죠. 그런데 올해에도 긍정이 나쁘지 않게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이 1분기 동안 네이버나 내수주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의 이 주식을 많이 담았다는 소식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9.73%에서 보유 비중을 11.8%까지 늘렸고요.
BNK 금융지주도 8%대에서 9%대까지 DGB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카카오뱅크 모두 다 1%포인트 넘는 비중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분기의 성적을 살펴보면 이 금융주들 내에서도 증권주와 은행주들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나 증권주들이 4.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본 건데요. 증권주와 은행주는 그래도 햇빛이 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보험주들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증권업종이 4.8%가량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시장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잖아요. 이 대체 거래소라든지 공매도 재개, 여기에 이 트럼프의 관세, 또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하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는 그래도 이쪽 증권주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대체 거래소의 출범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 전반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증권주들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거래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종목 확대 및 주문 처리 시스템 차별화가 이뤄진다면 증권사들의 이 점유율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KB증권은 이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확대가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는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SK증권은 이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추가적인 거래대금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대형 증권사들은 전반적으로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매도 재개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사실 이 증권사들에게는 악재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좀 강조를 해드렸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진입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 짚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본 건데 대차거래의 양면성을 살펴본다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쪽 증권사들에게는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국내 증시 대차거래 잔액은 65조 7,7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그리고 작년 말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차등 적용됐던 거래 제도가 개선이 됐다는 점, 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등도 차금 유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이 증권 업계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시각을 좁혀서 살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외 주식 점유율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어떻게 보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작년부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위탁 매매 수수료 영업 기반이 확대가 될 것이다. 또 기업 금융 및 트레이딩 손익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는 오히려 이 증권사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골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하는 부분, 밸류업 공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밸류업과 관련한 모멘텀은 작년 말에 정말 많이 나타났었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금융주들 정말 많이 뛰어올랐는데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계엄 사태가 발발합니다. 따라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밸류업 공시 기업 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이 밸류업 정책이 이제 동력을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번지면서 이 밸류업 공시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과 1월을 비교해 보시면 39건이었던 게 8건까지 폭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 2월부터는 다시금 밸류업 공시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요즘이지만 그 안에서도 밸류업 공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주 환원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최근에는 번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코멘트도 제시를 했는데요. 기업도 밸류업 공시를 하며 눈치 보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이 끝난 만큼 상반기까지는 관련한 공시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환율은 변수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정말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 이제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도 이런 헤드라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상치 않은 환율 뜀박질로 인해서 4대 금융사들이 이 비상계획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선 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탄핵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환율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탄핵 결과 발표 이후에도 원화 약세 흐름이 잡히지 않거나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경우에는 지난해 세워둔 경영계획의 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차원에서 환율이 약간은 진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비상 계획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결국에는 환율이 안정이 돼야 은행주들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는 하나의 좀 변수로 보면서 주가 흐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봐야 할 텐데요. 공매도는 참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금융사들 자체는 이걸 활용할 수 있다지만 공매도는 타겟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 내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24.6%의 공매도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3일 동안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번째로 높은 비중이라는 점,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등 이 외국계 창구에서 가장 많은 매도 주문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정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금융지주사라고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도 3거래일 동안의 이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거래량 내에서 21.5%가 공매도 비중이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공매도 비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짚어드렸던 환율의 타격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외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 대비 고환율에 취약하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의 소진율도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지주사들은 그러면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을까? 앞서서 봤던 두 가지 종목은 좀 우리가 리스크를 봐야 하는 쪽이었고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쪽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코멘트가 증권가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금융지주사들은 최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봐야 할 것 같고요. KB금융은 외국인 소진율이 75%로 이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잘 보시면서 흔들릴 가능성 가늠해 보셔야 되겠고요. 증권가의 코멘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하반기에 이 초과 자본으로 인한 주주 환원 증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아진 주주 환원 수익률과 견조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2025년도의 주주 환원율은 43.3%로 지난해 대비 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수급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지배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9% 하회할 전망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M&A를 통해 성장 및 수익 확대가 기대가 된다. 따라서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남아있다는 점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이 나에게 좀 방어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로 급락 혹은 폭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IT 버블 붕괴 혹은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혹은 고강도 긴축을 시작하던 시점에 뉴욕장의 흔들림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내에서 4,500조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기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술이 끝났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이 수술이 너무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과 그리고 오늘 있을 국내 내부적인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도 포함한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조성우 부장님,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하기가 참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내장만 보면 그래도 이제 전저점을 나름 지지했고, 연기금 수급이 우호적이었고라는 것을 위로 삼아 보긴 하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생각보단 선전했어요. 오늘이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가 어떨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창환 영업이사님,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미증시는 폭락은 예고를 했었는데 예고한 것보다 더 빠졌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우지수가 2022년 그 9월 그리고 S&P 500은 이제 20년 6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하락이 좀 나타났었고 제가 새벽 내 좀 지켜봤습니다. 2시까지 좀 지켜보다가 그러고 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일부 정도 빼고는 거의 다 폭락을 한 것 같고 매그니피트 세븐만 해도 시총이 9천억 달러 줄어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이제 상호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JP모건과 도이치에서는 관세율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CT 같은 경우도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평가를 했고요. 피치 같은 경우도 115년 만에 이제 그 최대 감세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더 많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는 시장이었고 그리고 ISM 서비스 지수가 좀 위축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도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46.2%가 나와서 50 밑으로 떨어져서 가지고 확실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낙폭 좀처럼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새벽 보다가 오늘 회복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중간에 잤고요. 금이 급락하고 은도 급락하고 비철금속 다 급락했거든요. 이건 경기 침체 말하는 건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산들이 워낙 급락하니까 일단 증거 같은 거 메우기 위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으로 이익 실현한 거를 다른 쪽에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한 것도 있었고 일단 관세가 이제 10%를 4월 5일 날 발효를 일단 하고 그 외에는 4월 9일 날 시행을 해서 향후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발표보다는 낮은 관세율이 되겠지만은 이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그 리쇼링을 위해서 그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매긴 건지도 잘 의문점 있고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 미국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자책골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고 보는 이유가 베트남 어저께 관세율 49% 때렸나요? 그 정도 때렸잖아요? 네, 46%. 네, 46%인가요? 지금 그 베트남과 미국의 제조 비용, 생산 비용을 따지면은 1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게 10분의 1을 싸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의류 같은 거 많이 베트남이 생산하거든요. 의류 OEM. 어제 한세실업이라든가 영업무역 같은 거 급락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류 기껏 해봤자 뭐 한 2에서 10달러 이렇게 정도 수출이 나가는데 2달러짜리 의류 생산해가지고 관세 50% 맞으면 3달러잖아요. 미국에서 같은 거 생산하면 20달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과연 그러면은 그런 그 제조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을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중국이 54%를 맞았다 하더라도 원래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런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생산 기반이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다른 이제 해외로 이전할까 봐 걱정이 됐는데 네. 동남아시아 주로 그쪽에 그 관세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한테 오히려 또 유리한 그런 관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많이 때렸지만은 이게 같이 다 그 관세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한 관세 전략은 아닌 상황이 그냥 결과에 졌고, 그리고 이게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모든 국가들이 다 트럼프한테 굴복을 해서 딱 관세를 그대로 맞아주고 뭔가 그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뭔가 다른 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뭐 캐나다라든가 EU라든가 지금 보복하겠다라는 그 나선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정책은 그냥 실패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대로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기존에 이제 일주일 전에 2회였는데 지금 4회까지 올라갔다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그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평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JP모건에서도 관세가 유지될 경우 이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60%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내부적인 정치 이벤트도 오늘 대기하고 있어서요. 조성호 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트럼프가 반도체도 아주 곧 관세를 하겠다.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꺼내 들어가지고 그나마 어제 선전했던 뭐 일정 부분 흔들리긴 했지만요. 그나마 뭐 시장 대비 선전했던 반도체도 또 걱정이 되고 어떤 대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가 워낙에 범람하다 보니까 행간을 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 뭐 뉴스만 보고서 이제 이렇다더라 좀, 왜냐하면 팩트도 좀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면제라는 그런 이 워딩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관세를 면제해 준 게 아니라 상호 관세는 일단은 부과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제라는 개념이 절대 아닌 거고,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상호 관세만 일단은 부과를 안 한 것이지, 이걸 면제라는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또 이제 그런 쪽에 좀 워딩에 많이 좀 뇌동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지금 반도체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행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질문이 뭐였죠?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관세 얘기에 자꾸 그 워딩 말씀드리다가. 일단 저는 그런데 이 관세 관련해서 이 트럼프도 뭐 이제 수술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전 약간 이제 물음표가 뭐냐면, 누가 수술시켜 달라고 했었나? 이런 좀 느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조차도, 일개 개인인 저조차도 그래, 이 양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볼까?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물며 일개 개인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셈법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현재 기조에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충격이 분명히 시장에 미치기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쪽이 미국이라는 거죠. 이런 쪽에서 지금 저는 좀 뭔가 조만간에 반전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매크로 쪽에 트럼프 관세 관련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트럼프 리스크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가 개과천선할 것이냐. 안 될 것 같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굴복할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사항들을 보게 되면, 물론 개과천선의 시나리오로 가서 트럼프가 내가 너무했지, 우리 뭐 다 같이 좀 이제 사이좋게 지내볼까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떤 트럼프 관세 관련한 시장의 여러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강대강 대치예요. 무역 상대국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굽힌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피곤한 시나리오죠. 자, 트럼프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왔어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제동이 걸릴 타이밍이 좀 온다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자, 트럼프는 2기 대통령이에요. 연임이 안 되는 2기입니다. 자, 조기 레임덕 얘기는 취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조기 레임덕은 이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그 전에 또 하나 물리적인 그런 굴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트럼프가 취임 전에 부치안도 저거 왜 맨날 니네 뭐 연장한다고 해갖고 왜 스트레스 주냐 이거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었죠. 근데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부치안도 증액은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의회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 하면서 의회의 논리대로 그대로 갔었던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과정에서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해요. 하지만 네. 스스로가 뭔가 개과천선해서 이러지 않을 거라면 결국엔 강대강대 치료로 인한 굴복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이슈는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상수로 둬야 된다. 관절염처럼 당분간은 고질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 밀릴수록 저가 매수의 기회는 준다. 저는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 것인가 후반에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에 선전했던 섹터들의 연속성은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제 관세 무풍 영역에서 바이오가 반응을 했답니다. 삼바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조성호 부장님, 바이오 쪽에 어제 삼바 상승은 일단 의약품 쪽에 약간의 그 면제 이슈가 있었고요. 면제가 아니고 좀 이연된 거겠지만요. 네. 그리고 설사 바이오 쪽에 부과되더라도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이니까 네. 생산시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시밀러 쪽은 그래도 미국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부각받은 것 같은데요. 어찌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관세 영향에서 좀 적을 수 있는 건 일단 절대적인 어떤 교역 양 자체로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이죠. 약 하나에 이거 100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원, 2,000원씩 받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잖아요. 근데 한 박스 뭐 보내는데 이거 한 100만 달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교역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니까 이 덩치대로 사실은 관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컨테이너 하나에 자동차 뭐 10,000대 정도 선적해서 갔을 때 관세 25% 부과됐을 때 커지는 사이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남아 쪽에서 의류 2달러에 생산했는데 관세에서 3달러. 그러니까 의약품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세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산업의 특징을 일단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 바이오가 이제 강했던 것은 일단 그런 분석에 힘이 실린 거죠. 관세 어떤 이런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좀 무풍지대다, 영향이 이제 덜하다, 뭐 이런 분석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먼저 좀 직관적으로 떠올랐던 게 일단 가격 메리트가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사전 조정이 있었죠. 예, 그 전에 바이오 주식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연초부터. 어제 사실 뭐 삼바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제 업종 지수가 끌려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2월 이후에 바이오주들 뭐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그래도 한 약보합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바이오 주식 특히 코스피 시총상위 그 대형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뭐 약보합 정도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녹십자 같은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10% 빠졌고요. 뭐 한미약품도 거의 8% 빠졌죠. 삼바도 뭐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언더퍼폼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이 과한 상황에서 어제 이제 어떤 좀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는 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인덱스 수급들, 특히나 이제 시총상위 최상위 업종들을 커버하는 이를테면 반도체 2차 전지에 들어갈 만한 인덱스 수급들이 이를테면 이런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때는요. 바이오 쪽으로 또 곧잘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안 섹터로서의 기능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관세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는 그런 분석으로 바이오주가 강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에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어제 좀 힌트를 얻었던 것은 일단 그동안에 좀 연초까지는 이제 바이오주의 논리가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 뭐 기술 수출이나 뭐 신약 쪽에 좀 모멘텀을 잇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알보리로 대변되는 이런 종목들이겠죠. 뭐 삼천당 제약이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난다고 느껴지는 것이
일단 어제부터 확실히 좀 코스피 쪽의 시총상이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군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이 감지가 됐어요. 반면에 좀 코스닥 시총상의 바이오주들은 조금 그만큼은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도 좀 공매도의 좀 수급 부담 우려가 컸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한 일주일 경과해가지고 공매도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바이오주 쪽에 그렇게 공매도 이 압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효과가 있을 때는 오히려 수급이 수급을 불러오는 그런 그런 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코스피 시총상이 대형 바이오주 쪽 이쪽이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종목을 하나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한미약품이 가격이 좋아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의 대형 바이오 종목 그 가운데서 또 한미약품 살짝 더 압축을 해주셨네요. 자, 바이오 진영에 대한 조 부장님의 시각을 확인해봤고요. 이청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뭐 삼천당제약 등의 AS 차원에서 코멘트 받고 싶은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코스닥이 좀 안 좋을 시그널이 네.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대표하는 종목들이 연쇄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안 좋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제는 이제 그 CDMO 사업 뭐 78조 시장 열렸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3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고 그런 재료가 나왔고요. 보톡스 시장의 시장에서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교보증권에서 바닥 올라왔던 것들에서 그런 이제 그런 비관세, 그러니까 관세 장벽에서 좀 벗어나는 섹터에서 좀 재료가 나온 종목들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AS 차원에서는 그 삼천전자약은 그냥 4월 8일에서 9일에 그 NDR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SPS 관한 그 파이프라인 그 향후의 계획들 발표하고 특히 이제 SPS 기반으로 한 그 리베스 경구용 복제약에 대한 중간 경영 발표가 있는데 지난 그 3월 말 주총 때 회사에서 워낙 자신감 있게 지금 표명을 했고 뭐 키움에서 NDR 하니까 요거는 4월 8일 9일 때 그 NDR 내용을 보고선 뭐 더 어떻게 추가 투자를 하실지 더 끌고 가실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탐방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그 젠백스였는데 그 2월 17일과 3월 18일 두 번의 그 탐방을 했고요. 지난번 그 일본의 그 파키스병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데이터가 잘 나왔고 젠백스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이 미국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고 그리고 그 파키스병 학회에서 그 동사의 그 PSP 치료제 요거 GV1002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중증 환자인 그 PSP RS 환자에 대해서 위약 대비해서 116%의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걸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라서 그 삼상 진행의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회사에서 계속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 전화하면은 IR 전화 잘 받아주거든요.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진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주셨고요. 이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혹은 궁금한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이 각각 이제 답변을 하나씩 주실 건데요. 요즘에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보면 다 지브리로 이제 지브리풍으로 전환된 거 엄청 많잖아요. 저도 이제 챗GPT한테 많이 요구해보고 바꿔보기도 했었는데 이 지브리 효과로 네카오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네카오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외국인의 수급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관련해서도 좀 영향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카오 어떻게 보세요, 조 부장님? 일단 지금 네카오 쪽은 저는 사실 꿈보다 해몽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브리 효과, 물론 엮으면 엮일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뭐 사실 뭐 지브리 좀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아이하고 찍은 사진을 뭐 좀 변환도 해보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천사같이 잘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좀 그렇게 마음에 들긴 안 나오는데. 맞아, 아이들은 잘해주는데. 네, 아이들은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챗GPT가 아이들은 확실히 인지해갖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터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 네카오도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 섹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흔들렸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선조정을 좀 많이 받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3월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무려 9.5% 조정받았죠. 네이버도 8%대 조정받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또 언더퍼폼한 대표적인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가격 메리트에다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지브리 효과를 좀 모멘텀으로 삼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정치 관련한 트래픽이 증가하는 걸 갖다가 또 수혜 논리로 좀 엮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뭐 네카오가 뭐 관세하고 또 엄밀히 따져보면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가 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엔 가격이 좋은 어떤 그런 시총상위 대형주주가 있는데, 자 관세도 뭐 별 영향 없을 것 같고, 뭐 지브리 효과 요즘에 뭐 핫한데, 뭐 요즘에 또 정치 관련한 또 핫한 이슈 때문에 트래픽도 증가하는데, 이건 시장 수급이 그런 간판을 걸고서 그냥 들이가면은, 그러니까 들이밀고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제목이 될 수 있는, 전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이 바로 대표적으로 네카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이버가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둘 같습니다. 중에 선택을 하라면 네이버 쪽이 그래도 우위에 네.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청한 영업이사님과는 저희가 엔터 쪽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지속 관심 갖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 주셨기 때문이죠. 문화 쪽이다 보니까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선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뭐 디어유, SM 이런 쪽 어제도 올랐는데 엔터에 대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니까 엔터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시장 이제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K 엔터도 많이 그 호평을 받고 있지만은 그 테일러 스위프트만 봐도 그 미국이 가장 최대 수혜를 그 국가인데, 어제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그 방산, 조선, 바이오, 엔터 이런 그 관세 노이드에서 비교로 자유로운 섹터가 좀 선방을 했다 요 내용이고, 음원은 국경이 없고 또 콘서트를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구주 쪽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아니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구주 쪽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엔터 섹터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실적도 26년까지는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시작됨에 불구하고 아직은 숏을 치기에는 조금 밸류가 비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공매도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이고요. YG엔터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그 아티스트가 풀가동되고, 내년 특히 이제 블랙핑크의 그 역대급 투어라든가 베이비몬스터의 빠른 그런 그 램프업이 그 가장 키포인트고, 제가 트레저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는 건데, 뭐 트레저 지금 성장세 계속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인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예능을 좀 찍고 있고요. 또 26년까지 그 YG엔터는 계속 그 실적이 상승 구간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그 SN 같은 경우가 이제 포트폴리오 그런 세대 교체가 거의 잘 됐습니다. 특히 이제 5세대의 그 라인업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즈라든가 그 엔티스 위시, 그 하트추가 다 뭐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은 그 회사가 또 SM이고요. 그 에스파라든가 이제 그리고 에스파의 위상이 워낙 지금 중국에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디어유 편입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도 그 아쉬운 건 1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뭐 증권사 목표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고요. 트레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탑픽은 곧장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이브 얘기를 좀 업데이트 해주신다고요. 방탄 모멘텀일까요? 요즘 방탄이라 하시면 안 돼요. 다 BTS라고 하셔야 돼요. BT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 제이홉이 전역을 했고 솔로 투어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공연이 이게 이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BTS가 이제 6월달에 전원 제대를 하게 되면서 완전체 컴백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BTS 컴백만큼 하이브의 가장 큰 재료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그 BTS의 완전체 복귀가 가까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엔터지 섹터는 그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TS가 이제 그 공백 기회에도 멤버별로 솔로 활동을 함으로써 또 이제 기존 IP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수익을 기여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실적 선방한 상태에서 지금 그 BTS가 컴백했을 때는 실적 확 올라갈 것 같고, 또 이제 2022년 이후로 7팀의 그 신인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보여지고 올해 한국과 일본, 라틴 쪽에 그 보이그룹도 좀 데뷔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7년차 그룹의 그 투어 확대로 인해서 이제 올해 그 실적이 상당히 그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기대가 되고 이버스의 유료화도 동시에 이제 실적이 기여할 것이다. 고 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올해 그 영업이 3,263억 정도 보고 있어서 77%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만 해도 BTS가 이제 월드 투어 다니면은 BTS 그 월드 투어에 따른 영업이익만 5천억을 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내년에 BTS 투어만으로도 거의 2배 가까이 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32만 원 정도 평균치 나와 있으니까 28만에서 32만 원 구간이니까 목표가 32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 32만 원 저희 IM증권에서 제시한 목표가입니다. 네, 하이브 살펴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예비군 가서 BTS 만나면 대박이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갑자기. 네, 하이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성호 부장님 지난주에도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약간 순화된 표현이라고 작가님이 이제 순화시켜준 네. 이 워딩을 저희가 네. 기억하거든요. 뭐 네. 쫄려도 반도체였던가. 아니 안 그랬는데. 쫄았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나서 가면서 안 쫄았는데 왜 쫄려도 반도체였지? 워낙 주셨던 워딩이 좀 셌잖아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입 다물고 반도체 뭐 이런 예.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물론 시장에서 지금 뭐 핫한 종목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무거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뚜껑이 열리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급락장에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했을 때 그 선봉에는 그냥 저는 1순위 반도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도 반도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하실 필요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레거시 관련한 화두를 던져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이면 윈도우 10의 업데이트가 종료된다. 이것이 분명히 레거시의 교체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오르다 뭐다 하니까 지금 뭐 시장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니까 뭐 레거시 수요가 뭐 교체 나 모르겠고 오늘 나 주식 빠져서 나 속상 그러니까 이러시니까 반도체에 손이 안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안 쫄지만 뭐 반도체 여러분들 입장에서 쫄리시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정 실적을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또 앞으로 이제 이익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삼성전자는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 상향의 어떤 1등 공신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이 레거시 업황 개선이라는 그런 제목이 걸리게 되면 그때 반도체 소부장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일주일만 참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레거시 종목 전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그러면 삼성전자 원익 IPS, 엑시콘 중심의 접근을 유효한 걸까요? 고맙죠. 요즘 더 조정받아 주니까. 알겠습니다. 반도체 쫄지 않는다, 안 쫄아요 라는 타이틀로 건네주신 이들 종목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나 종목의 정고점 돌파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건만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 중심에는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11시에 국내 내부적 정치 이벤트도 참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겁니다.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시면서 저희도 기민하게 대응해 볼게요. 이창한 영업이사님,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